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잊을만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지, 김정은과 정상회담이 다시 가능할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최근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를 종종 꺼내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장면을 본인의 어떤 선전이라던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2기로 넘어오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거는 첫째, 본인 스스로가 그걸 굉장히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했던 이제 밥 우드워드 기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책에서 분노, 전쟁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그 당시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던 시기에도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오버오피스, 그러니까 백악관 집무실이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주고받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벌려놓고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우드워드가 야, 이건 뭐냐, 지금 미국이 이 난리인데 저 사람은 지금 저걸 갖다가 깔아놓고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냐 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북미회담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걸로 비칠 수 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본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이 관련 없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김정은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스타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하면 보통 1시간이 넘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한다 그러면 백악관 뜰 광장에 착 책상 차려놓고 이제 서명식 하나 하고 자기 얘기한 다음에 질문은 그렇게 길게 받지 않아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서명식을 백악관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본인은 책상에 앉아서 사인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옆에 기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인 하나 하고 질문 하나 받고 사인 하나 질문 하고, 그래서 온갖 주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행정명령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자기들이 관심 있는 국내외 이슈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뭐 1시간 넘게만 하니까 이 온갖 걸 다 물어보는데 딱히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던져요. 지난번에는 이제 폭스뉴스 기자가 물어보기도 했고, 이게 한마디씩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뭐 툭 건드리면 관등성명 튀어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자기는 뭐 친분이 있었고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 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기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연설할 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회 연설도 역대 최장이었고 지난해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도 역시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연설을 할 때는 이제 프롬프터라는 거를 놓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원고가 표시되는데 그걸 보면서 읽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당대회장에 가서 봤을 때도 프롬프터가 있었어요. 앞에 정면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 스크린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중간에 딱 서요. 왜?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그냥 해요. 초반에 약간 얘기할 때는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또 나중에 또 올라가면 또 그거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약간은 뜬금없이 좀 속된 얘기로 하자면 거의 의식의 흐름 수법에 가까울 만큼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다가 자기가 뭐 누구랑 친하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진핑, 푸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got along very well with President Putin. I got along with most of them. I get along great with President Xi.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got along great with all of them. 본인이 그거를 의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 연설의 양도 방대하고, 결국은 이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다루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얘기를 많이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게 우선순위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 독재자 이미지가 강한데 이 자유세계 리더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한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만나는 분들, 또 뭐 한국에 있던 전문가분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스트롱맨을 좋아한다. 이 스트롱맨이라는 게 꼭 독재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있는 국가에서의
이 장악력이 센 사람, 뭐 자유세계에서도 장악력이 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시진핑, 푸틴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 뭐 김정은 포함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발언권이 센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무시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났을 때, 물론 뭐 강대국 정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이런 식의 대우를 하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이 돼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문 대통령이 굉장히 슬기롭게 잘 받아 넘겼고 했는데, 그게 180도 바뀌게 된 계기가 총선에서 그때 아마 5분의 3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전화 통화하고 이러는데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냐.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초반에 시작할 때는 상하원 다 장악한 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하원도 내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의회랑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운 거죠. 야, 어떻게 이겼냐. 약간 이런 식의. 그렇게 할 만큼 트럼프는 스트롱맨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독재자라는 게 나쁘죠. 나쁜데 트럼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저런 독재자랑도 얘기해서 큰 문제를 풀 수 있어.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죠. 러시아와 자기가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은둔의 독재자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누구도 안 만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못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과 자기는 직접 만나서 저 사람과 내가 얘기도 했고 난 저 사람과 좋은 관계야.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해서 풀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면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독재자 같은 사람들하고 친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데, 전에 그런 영상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푸틴 저 사람 살인자고 이런데 어떻게 자유세계 리더인 당신이 그런 사람과 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트럼프가 뭘 했냐면, You respect Putin? I do respect him. Do you? But Why? Well, I respect a lot of people, but that doesn't mean I'm going to get along with them. Putin's a killer. A lot of killers. You got a lot of killers. Well, you think our country's so innocent? 잘 지내면 뭐 좋은 거다 얘기하면서, 그럼 과연 미국은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강대국의 논리라는 건 비슷하다. 현실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뭐 그런 면을 보인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보통 핵무기 관련해서 용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요 5개 국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하에서 공식적으로 핵 무기를 가졌다고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뉴클리어 웨펀스 스테이츠라고 해서 핵 무기 보유국이에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P5, Permanent 5에서 이 국가들은 영원히 계속 이사직을 유지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무기 보유국이고요. 그 이외의 국가,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처럼 갖고는 있다는 걸 누구나 아나 공식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체제 내에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나라. 이게 핵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입니다. 북한이 갖고자 하는 지위가 핵 보유국 지위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그게 그럼 과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거냐? 일단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말하는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 사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제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담론에서 이제 김정은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한 거고, 심지어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이미 핵무기 많이 갖고 있지 않냐? 야구나 보러 와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만큼.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미국의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한 건데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편하게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북한 비핵화예요. 북한 비핵화가 목표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제된 정치인 스타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사업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에서 나온 거지, 그게 정치적 함의를 갖는 그런 단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여기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군축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좀 나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우리가 좀 폭넓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 북핵을 대처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기 때 정상회담을 했더니 도발도 줄고 군비나 이런 것도 줄고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비핵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북한에서의 핵이라는 거는 권력 유지용 보험이다. He views nuclear weapons as his insurance policy to stay in power. Despite
it means so much to him that no amount of sanctions has deterred him from developing that capability.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재에도 포기시킬 수가 없었다. 포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전제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그럼 용인하고 군축으로 가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 역시도 북한을 용인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상황 관리 뭐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히고 그냥 무조건 제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기보다는 대화를 할 땐 대화를 하고 제재를 할 땐 제재를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끌고 가야 된다. 당근과 채찍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얘기고, 물론 우리 입장에선 혹시라도 미국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경계와 끊임없는 소통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언급이 많아진 걸 보면 1기에 이어서 2기 때도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열린다면 언제 열리게 될까요? 당연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어요. 접촉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걸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듭 지을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떤 식으로든 여건이 되면 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언제 이게 가능할 거냐, 그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첫 번째, 이미 우선순위가 앞인 과제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지금 의도한 건지 아닌지 어쨌든 간에 나름 조용해요. 물론 우리가 한미훈련한 다음에 뭐 탄도미사일도 쏘고 하긴 했지만 도발의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종전, 가자지구 해결, 또 타이완이나 중국 문제, 경제적인 걸 들자면 이제 관세 전쟁까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돼야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4년 임기 동안 그게 언제 올 것이냐, 이거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변수는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마음 먹고 7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각으로만 쏘던 탄도미사일을 갑자기 정상 각도로 해서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괌 비스무리한 데 쏘거나 이러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북한이 꼭 쉽진 않은 게, 자칫하면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1기 보좌진들이 트럼프가 다시 돼서는 안 됐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에요. 도발하는 양식으로 나왔을 때는 트럼프가 전혀 반대, 대화라기보다는 응징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매드맨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제 광인 전략이라고 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세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서방 국가들, 동맹들조차도 트럼프를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갑자기 북한의 어떤 돌발 행동으로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지는 의심스럽고, 그런 쪽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정리된 그런 다음에 북미 정상이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과연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냐, 이것도 관심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 북미 양자회담을 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관료나 이런 데서는 워낙에 현안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 원론적인 수준의 북한 정책 얘기만 하지 디테일한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에 있는 띵크탱크라고 해야겠죠. 정책연구소 AFPI라고 있는데, 여기가 트럼프 2기 그림자 내각을 구성했다고 할 만큼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FBI, 뭐 CIA, 농림장관, 교육장관 줄줄이 배출을 했어요. 그쪽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전제는 비핵화다. 그리고 그 회담은 양자회담의 형태가 될 거다. 그게 효율적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 일본까지는 참여하는 게 좋은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참여 안 하는 게 좋을 걸로 본다. 근데 어쨌든 효율성을 보면 양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소외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1기 때도 그랬듯이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전 협상이 끝났던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는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가 빠진 상태로는 재개되기 어렵다라는. The U.S. will be calling for full denuclearization. Leader Kim agreed to denuclearize during the Singapore summit, and I think Trump will be reaching out to Kim to discuss this. 비핵화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그냥 북한을 인정해주는 그런 식의 회담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 과연 나올까요? 이 트럼프 1기 때랑 북한도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이미 북한 헌법에 핵무력을 명시를 했고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정도의 어떤 핵무력,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소형화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그 기반 위에 회담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과연
응하겠느냐. 트럼프 싱크탱크 쪽에서 했던 얘기가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로 일단 자리로 불러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고 뭔가를 이어가려고 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Now, perhaps there will be a summit where there will be no prerequisites and Trump will talk about denuclearization at the summit.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트럼프가 굳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답은 나와요. 굳이 왜? 그럴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본인의 성과로 그 당시 1기 때 이슈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이미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 두 번 만난다 그래갖고 그게 처음 만날 때처럼 이제 온 전 세계의 주목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내부의 반발이 뻔한 거를 갖다가 안고 가겠느냐. 사실 1기 트럼프 정상회담 때도 영변만 포기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북한은 예상을 했고 우리 정부도 약간의 기대감은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쪽 생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트럼프는 막판에 가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라늄 분리하는 가속기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것뿐만 아니라 니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없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회담이 결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트럼프도 어디까지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로 끌어내는 것과 이게 나중에 가면 의회에서 반발이 뻔하고 통과되지 않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걸 그렇게 무리해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러시아 등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이걸 고리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포석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외교안보 쪽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결국은 중국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또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끌어들여갖고 미국의 패권 경쟁 국가인 중국을 갖다 겨냥해서 모든 구도를 짜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물론 뭐 중소 분쟁하면서 뭐 전쟁 비스무리하게 무력 충돌도 있고 이랬죠. 하지만 중러 관계라는 게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무제한 협력이라는 말이 지난해 나왔어요. 정상회담 하면서. 그리고 지난 1월에 화상회담도 했고 그러면서 그 화상회담 뒤에 뉴욕타임스가 뭐랬냐면 서로를 진정한 친구라고 부른 중러가 트럼프의 갈라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트럼프는 난 뭐 누구랑도 친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판을 짤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 있고 자기들은 그 중간에서 미국과 뭐 협력도 하겠지만 견제를 해야 되는 세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중국을 죽여버리고 미국하고 1대1로 됐을 때 유리할까요?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전략 뭐 거기엔 심지어 북한까지 끌어들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쉽진 않을 것이다. 서방의 세력들을 동맹을 규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바이든 때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이든은 야 우린 동맹 이렇게 해서 견제를 했다면 이쪽은 안 껴? 니네 안 껴? 니네 뭐 영혼 팔아먹으면서 중국에다가 장사할 거야? 잘 될 것 같아? 약간 협박이죠. 결은 다른데 비슷한 식으로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